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애 집안 꼴이 이래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싼 이사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아들 녀석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갑자기 무슨 짐을? 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에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다. 네. 갑자기 이사라니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으셨어? 무슨 일이랄 게 있냐? 내가 이 집 팔았다. 네? 집을 팔아요? 아버지, 노망나셨어. 아들 녀석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내 피땀 흘려 산 내 집, 내 마음대로 팔았다는데 뭐가 문제냐? 너희 갈 길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여러분, 70 넘은 노인이 애 멀쩡한 집을 팔고 가족을 내쫓았는지 궁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74살 박덕만입니다. 젊어서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흙먼지 마셔가며 아들 하나 키워냈고, 늙어서는 그 아들 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무료 집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잃어버린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처음엔 저도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려 토끼 같은 손녀들과 한 집에 사니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노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머슴살이였습니다. 젊어서는 시멘트 포대 나르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늙어서는 손녀들 등하교시키고 며느리 눈치 보며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느라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들이 할아버지 최고라며 엄지척해줄 때는 내가 이 집에 필요한 기둥이구나 싶어 껄껄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빨래 널 때 제 속옷은 좀 따로 널어주세요. 민망하게 거실에 두지 마시고. 아버님, 오늘 친구들 오니까 냄새나는 청국장 같은 거 끓이지 마세요. 심지어 아들 녀석조차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발만 쓱 들어 올리더군요. 청소하기 편하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발을 까닥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냐, 아니면 월급도 못 받는 늙은 파출부냐.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몸살이 났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는데? 오늘 택배 올 거 있으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녁엔 배달시킬 테니까 문 앞에 놔둔 거 들여놓으시고. 아픈 아버지 걱정보다 택배 걱정이 먼저인 자식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쓰임새 있는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로. 평생 몸으로 먹고 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젊은 시절 곰방,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을 너무 많이 져서일까요? 제 허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를 보라주더군요. 어르신,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에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달려온 아들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럼 입원해 계시는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요? 수경이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데 녀석은 당장 내일 아침밥과 빨래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애비가 수술받는다는데 그게 할 소리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을 삼키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털고 나갈게. 수술 당일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호자분 안 오셨어? 간호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들이 다들 바빠서? 나 혼자 해도 돼.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앞 침대 할아버지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안마를 해주고 있더군요. 아버지, 고생하셨어. 할아버지, 얼른 나으세요.
하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커튼을 친 제 침대 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이 없어서 링거 꽂은 손으로 낑낑대며 물병을 집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고장나면 버려지는 낡은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일주일 후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차고 지팡이를 짚으며 현관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대뜸 이러더군요. 아버님, 오셨어? 몸은 좀 어떠세요? 아휴, 아버님 안 계시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에요. 싱크대에 설거지 쌓인 것 좀 보세요. 걱정하는 척하더니 결국 본심은 빨리 일해라는 거랐습니다. 수경아, 이사가 한 달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요양하라고 했다. 네, 한 달이나요? 그럼 저더러 퇴근하고 와서 이 집안일 다 하라는 거예요? 파출부 부르면 돈이 얼마인데.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눈치 보며 식모살이하는 이 신세가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며칠 뒤 밤에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안방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아버님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허리까지 저러시니 이제 집안일도 못하실 테고 오히려 우리가 수발들게 생겼잖아. 아들 녀석의 맞장구.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그럴까? 사실 그게 서로 편하긴 하지. 아버님 집 한 돈도 좀 남았을 텐데 그거 요양비로 쓰면 되고. 그래, 이번에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고려장. 30년 동안 공사판에서 굴러뼈 빠지게 일해서 집 사주고 다 늙어서 밥 해주고 빨래해줬더니 이제 쓸모없어졌다고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니들을 버려주마. 제주도 여행? 그래, 잘 다녀와라. 그게 너희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행복일 테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챙겨 드세요. 아, 그리고 가스 밸브 꼭 확인하시고. 며느리는 신이 나서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손녀들도 할아버지 안녕. 선물 사올게요. 하며 손을 흔들더군요. 아들 녀석은 마지막까지 잔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택배 오면 문 앞에 두지 말고 꼭 들여놓으세요. 비싼 거니까. 그래, 알았다. 잘 다녀오거라. 사고 없이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들이 이 집에서 누리는 마지막 사치일 거라. 실컷 즐기고 와라. 베란다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지만 예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30년 전 공사판 흙먼지를 마셔가며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이 집 문지방 하나, 타일 한 조각에도 제 관절과 젊음이 갈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얹어 사는 식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요양원, 천만에, 내 발로 나갈 거다. 하지만 빈손으론 안 나가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딱 3박 4일.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가장 입소문 빠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황 소장인가? 나 현대아파트 105동 박영감일세. 아이고,
어르신, 웬일이세요? 집 내놓으려고. 지금 당장. 네. 이사 가시게요? 아드님하고 상의는. 4명의 집인데 아들 허락이 애 필요한가? 무조건 금매야. 시세보다 5천 낮춰서 내놓을 테니까 3일 안에 잔금까지 치를 사람 구해와. 복비는 두둑이 쳐주겠네. 금매의 시세보다 5천 싸게. 믿기는 확실했습니다. 부동산 소장은 목소리가 뒤집어지며 당장 손님을 붙이겠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사고이자 가장 통쾌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30년을 산 집인데 제 짐이라고는 라면, 박스 2개와 낡은 보스턴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봐도 유행 지난 양복 한 벌, 늘어난 러닝셔츠, 작업복 바지 몇 개? 며느리는 백화점 신상을 입고 손녀들은 메이커 패딩을 입는데 정작 돈을 번 가장인 저는 떨이 옷만 입고 살았던 겁니다. 허, 박덕만이 참 헛살았다 헛살았어. 짐을 싸다 말고 털썩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 짐이 적다는 건 그만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이 집엔 내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을 겁니다. 역시 돈 앞엔 장사 없더군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놨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부동산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혼부부 한 쌍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 집 관리가 정말 잘 됐네요. 남양이라 햇살도 잘 들고. 그들은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룻바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마루, 제가 며느리 눈치 보며 매일 무릎 꿇고 걸레질했던 곳입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바로 계약할게요. 잔금도 내일 모레 바로 쏠 수 있어요. 저는 두말 않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쾅 하고 찍는 순간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도장 하나로 지난 30년의 서름과 며느리의 갑질, 아들의 배신을 모두 청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산다니 집도 좋아하겠구먼. 저는 집 열쇠를 건네는 신용을 하며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 밤, 저는 동네 고물상을 불러 돈 될 만한 가구, 가전 몇 개만 남기고 잡동사니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새 집주인이 리모델링한다고 싹 다 치워달라더군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안주는 김치 쪼가리 하나였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았습니다. 준서 애미야, 나 이제 진짜 간다. 하늘에서 보고 있어도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나 할 만큼 했다. 죽은 아내 사진을 보며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평화도 깨지겠지요. 고함이 오가고 원망이 쏟아지겠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박덕만이니까요. 드디어 디데이. 오후 3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할아버지. 우리 왔어. 손녀들의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시커멓게 탄 아들 네가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 아류 피곤해. 집이 최고네. 며느리는 신발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들어오다 멈칫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라면, 박스 2개, 그리고 묘하게 헝한 집안 분위기.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도, 아끼던 장식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어디 갔어? 저 박스들은 다 뭐고? 아들 녀석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아버님, 설마 집안 살림 몰래 갖다 버리신 거예요? 저게 다 얼마짜린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 복대를 차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섰습니다. 안냐? 재밌게 놀다 왔어? 네. 근데 분위기가 애 이래요? 짐 싸라. 네. 이 집 팔렸다. 내일 아침에 비워줘야 하니까 당장 짐 싸라고.
이 아들의 손에서 들려있던 제주 감귤 박스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귤들이 대굴대굴 굴러가 텅 빈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귤들처럼 아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망나셨어? 집을 팔다니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 아들 녀석이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저희가 만만하세요? 며느리는 악을 쓰며 짐 박스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상의,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작당할 때 나랑 상의했냐?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기먹은 늙은인 줄 알았지? 지난주 밤에 너희 안방에서 쑥덕거리는 거 다 들었다. 나 찜 된다고 제주도 갔다 와서 요양원 보내자고 했지?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들 녀석이 얼굴이 벌개져서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마라. 너희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짐짝 취급하는데 내가 내 집을 너희한테 내줘야 하냐? 내가 이 집 어떻게 샀는지 알지? 30년 동안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가루 마셔가며 샀어. 너희 엄마 병원비 대고 내 대학 등록금 대고 남은 돈 탈탈 털어 산 내 목숨 같은 집이야. 목이 메어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집에 들어와서 전기세, 수도세 한 푼 낸 적 있냐? 관리비 내가 냈지. 쌀가 내가 샀지. 어머니, 아니 아버님. 저희도 생활비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됐다고. 내가 됐다고 해서 안 줬냐? 눈치껏 내야지. 뻔뻔한 것들. 저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너희 집사냐? 파출부냐? 30년 막노동한 놈이 은퇴해서 며느리 팬티 빨래나 따로 분류하고 있어야겠냐고.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야 해. 구석에서 손녀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끝이었습니다. 애들 핑계댈 생각 마라. 애들이 무슨 죄냐. 할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부모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냐.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경아, 너 친정 있잖니. 거기 방 많다며. 그리로 가라. 아버님, 저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나도 74살에 월세방 얻어 나가는데 사지 멀쩡한 젊은 너희가 못할 게 뭐냐. 긴 말 안 한다. 이번 주 금요일이 잔금날이다. 그때까지 짐 싹 빼. 금요일이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3일 만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호텔을 가든 찜질방을 가든 내 처가를 가든 알아서 해. 안 나가면 이삿짐센터 불러서 1층 화단에 다 던져버릴 테니까. 저는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잘못했어. 문밖에서 아들이 두드리고 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제 마음의 문은 그보다 훨씬 전에 닫혔으니까요. 방구석에 놓인 제 짐 가방 2개, 그것만이 저를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박덕만. 정말 잘했다. 약속한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뭐래? 방이 때? 몰라. 엄마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짐 둘 데 없다고 난리 났어. 당신은 친구들한테 알아봤어? 쪽팔려서 말을 어떻게 해. 일단 모텔이라도 가야 하나. 평소엔 어머니, 아버님 하며 고상한 척하던 며느리가 야, 너 하며 아들과 삿대질하며 싸우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그 난장판을 구경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아요. 아들이 울상이 되어 매달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길바닥?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잘해봐라. 드디어 금요일 아침. 이삿짐센터 사다리차가 잉잉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폐장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을 실었습니다. 결국 처가살이를 하러 들어간다더군요. 장모님한테 얼마나 깨질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아버지, 가시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집 한 돈 좀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그래, 나 간다. 저는 제 유일한 친구인 강아지 아리를 안아들고 미리 불러둔 용달차에 올랐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됐다. 급한 일 아니면 하지 마라. 나 바쁠 거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가뒀던 감옥 문이 닫히고 자유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막힘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흰색빛 도시가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 뜰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덕만이, 기분 어때? 날아갈 것 같지? 고향 친구 만석이가 운전대를 잡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만석아,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그 좁은 아파트가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창문을 내리자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바다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화가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 아직 안 죽었다. 박덕만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친구가 소개해준 내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32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한 슬레이트 지붕집이지만 제 눈엔 궁궐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아, 진짜 내 집이다. 현관문을 열자 곰팡내 대신 향긋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빨래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며느리 발밑을 청소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나의 공간. 아리도 신이 났는지 마당을 뱅글뱅글 돌더군요. 짐을 풀고 마루의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천장의 석가래를 보며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세! 박덕만 만세! 울진에서의 아침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건 라전했지만 더 이상 허겁지겁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리야, 밥 먹자. 강아지 밥을 챙겨주고 텃밭에서 갔다 온 고추와 상추를 씻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서울 아파트에서는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질색해서 못해 먹던 그 음식입니다. 좋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밥알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삶이 당연한 자유를 이제야 찾았을까요?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나갔습니다. 어이, 박씨, 서울 양반, 막걸리 한잔하러 와. 동네 친구들이 저를 부릅니다. 여기선 저를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씨라고 불러줍니다.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하하, 그 며느리 쫓겨날 때 표정이 가관이었겠네. 말도 마라. 아주 사색이 됐더라니까. 제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 만나러 가려 해도 아버님, 오늘 애들 봐주셔야죠 하는 통에 못 나갔는데 지금은 부르는 게 친구, 가는 곳이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꿈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 준서였습니다.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살은 쪽 빠지고 얼굴은 까칠하고 양복은 며칠 안 빨았는지 구깃구깃했습니다. 너, 여긴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제가 무덤덤하게 묻자 녀석이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
보고 싶어서 왔어. 보고 싶어서? 거짓말. 돈이 떨어졌거나 살기 힘들어서 왔겠지. 저는 녀석을 마루에 앉히고 믹스커피 한 잔을 타줬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녀석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죽겠어. 처가살이 진짜 못해 먹겠어. 야, 장모님이 잘 안 해주냐? 장모님이 매일 눈치 주세요. 언제 나가냐고 묻고 반찬 투정한다고 화내시고 수경이도 매일 저한테 짜증만 내고 얘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20년을 너희 집에서 눈칫밥 먹었다. 너는 고작 3개월 처가살이하고 죽는 소리냐? 잘못했어, 아버지. 뼈저리게 후회해요. 아버지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빈자리? 내가 해주던 밥이랑 청소가 그리운 거겠지. 아버지, 혹시 집 한 돈 남은 거 있으시면 저희 전세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다시 모시고 살 거예요. 네,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시 모시고 산다는 말? 저를 다시 무료 가정부로 부리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합가, 꿈도 꾸지 마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 이놈아, 내가 20년을 너희 집에서 종살이했는데 제 발로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가겠냐? 내가 노망난 줄 아냐?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이렇게라도 사람 만들려는 거다. 너 나이 40 다 되어간다.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고 살래?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집 한 돈, 내 노후 자금이다. 나 아프면 병원비하고 나 죽으면 장례비 할 돈이야. 너한테 줄 돈 10원 한 장 없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오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축 늘어진 아들의 어깨를 보니 마음이 짠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밥은 먹었냐? 아니요. 기다려라. 저는 부엌에 들어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키운 호박과 고추를 숭덩숭덩 썰어놓은 투박한 찌개였습니다. 먹어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마지막 밥이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맛있어.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처가에서는 이런 거 못 얻어먹지? 눈치 보느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 아들은 대답도 못하고 밥그릇에 코를 박고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작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밥을 다 먹인 후 저는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돈 얘기나 합가 얘기하러 오지 마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대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심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그게 진짜 효도다. 네, 건강하세요. 아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받아주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게 뻔하니까요. 독립은 잔인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74세 아버지에게도 40의 아들에게도. 아들이 떠나고 다시 고려가 찾아왔습니다. 마루 흔들의자에 앉아 아리를 무릎에 올리고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같습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시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가 아닌 오롯이 박덕만으로 존재하는 시간. 그래, 고생했다 덕만아. 이제 진짜 내 세상이다. 저는 저 자신에게 조용히 건배를 건넸습니다. 울진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리와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 도로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닭씨, 오늘 고추 농사 잘 됐네. 어이 김영감. 이따 매운탕 끓여 놓을 테니까 소주 한 병 들고 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낚시도 다니고 마을 회관에서 장기도 둡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짧을 줄 몰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어.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간 걸 보니 녀석도 이제야 가장 노릇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철이 좀 들었겠지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더군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아리는 잘 있어? 여름 방학 때 놀러 갈게요. 편지를 읽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답장은 단호하게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하지만 놀러 오는 건 하루면 족하다. 잘 때는 집에 가서 자거라. 서운할지 몰라도 이게 제 원칙입니다. 내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